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는 한국 공군이 전력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체 도입을 검토하던 시기였다. 당시 한반도는 냉전 구도의 최전선에 놓여 있었고, 북한의 장거리 폭격기 및 미사일 전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공군은 기존의 F5와 F4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으며, 보다 우수한 요격 능력과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해군의 주력 요격기였던 F-14 톰캣은 매력적인 후보로 부상하였다. F-14는 가변익 구조와 첨단 AWG-9 레이더, 그리고 AIM-54 피닉스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시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 전력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공군은 이를 통해 한반도 상공에서의 방공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북한의 항공 전력과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F-14위 도입은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 검토는 높은 비용, 정비 부담, 그리고 미국의 수출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결국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F-14 톰캣이 가진 기술적 우수성은 1970에서 80년대 한국 공군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가변익 구조였다. 이는 비행 속도와 작전 환경에 따라 날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저속에서는 안정적인 기동성을 확보하고 고속에서는 뛰어난 속도와 항속거리를 제공했다. 당시 한국이 보유하던 F5나 F4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성능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이었다. 또 다른 장점은 AWG-9 레이더였다. 이 레이더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장거리 탐지 시스템으로 최대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그중 6개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 공군이 필요로 했던 다중표적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마지막으로 AIM-54 피닉스 미사일은 160km 이상 떨어진 적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한반도 방공 작전에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무기였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의 조합은 한국 공군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당시 위협을 고려할 때 F-14는 사실상 최적의 요격 전력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그 가능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F-14 톰캣은 뛰어난 기술적 성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이 실제로 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도입 비용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방 예산을 고려했을 때 F-14는 지나치게 고가의 전투기였으며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의 F-16이나 F-5 업그레이드 기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지 정비 부담이었다. F-14는 복잡한 가변익 구조와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엔진 특성상 정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부품 소모도 상당히 많았다. 한국 공군이 이미 운영하던 F-4, F-5와 비교했을 때 정비 체계가 전혀 달라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예산과 인력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미국 해군조차도 F-14위 높은 유지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더욱 비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결국 한국 공군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F-14 대신 도입 비용과 운용 효율성이 더 높은 F-16과 이후의 F-16K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F-14 톰캣은 냉전기 미국 해군의 최첨단 요격기로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상징하는 무기체계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수출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실제로 F-14를 해외에 수출한 사례는 이란이 유일했으며 그마저도 1970년대 미국과 친밀했던 팔라비 왕정 시절에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였다. 이후 이란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F-14가 미국의 잠재적 적국 손에 들어가자 미국은 톰캣 수출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한국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지만 당시 워싱턴은 F-14의 첨단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또한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F-16, 이후 F-16K 같은 기종을 권장하였다. 특히 F-14에 탑재된 AWG-9 레이더와 AIM-54 피닉스 미사일은 당시 미국이 절대로 수출하지 않는 전략 자산에 속했기 때문에 한국이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F-14 도입을 희망하거나 검토했더라도 미국의 정책적 장벽을 넘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른 전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요구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외교적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F-14 톰캣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한국 공군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택된 기종이 바로 F-16과 이후의 F-16K였다. F-16은 단일 엔진 전투기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으며 유지 정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한국 공군의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 1980년대부터 대량 도입된 F-16은 한국 공군의 주력 기체로 자리 잡으며 장기간 한반도의 방공과 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장거리 작전과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춘 F-15K/이글이 도입되었다. F-15K는 F-14가 제공할 수 있었던 장거리 요격 능력을 대신하면서도 대지 대해 공격 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플랫폼이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단순한 요격 능력뿐 아니라 종합적인 공세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은 F-14라는 초고가 전투기 대신 F-16과 F-15K라는 합리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제한된 자원 안에서 전력의 균형과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전략적 현실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F-14 톰캣 도입 검토 사례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선택 여부를 넘어 한국 공군의 전략적 사고와 전력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평가된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냉전 구도의 압박 속에서 단순히 전투기를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기종이 자국의 안보 환경에 가장 적합한가를 고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F-14 같은 최첨단 요격 전투기를 포함해 다양한 기체가 검토되었고 성능, 비용, 유지 정비, 동맹국의 정책적 고려 등 다각적인 요소가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단순히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독자적으로 전력 구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F-14는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은 한국이 꿈의 전투기와 같은 이상적인 기체보다는 현실적 조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전략적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훗날 F-15K, KF-16, 그리고 국산 KF-21 보람의 개발로 이어지는 전력 현대화 과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따라서 F-14 도입 검토는 실패 사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미래 지향적 안보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값진 학습 효과를 제공한 사례로 남아있다.